안녕하세요. 무사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세무회계 제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설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2강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제가 공급시기고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무 건설업의 과세거래는 크게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건설업은 총괄적인 관리, 전체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자재를 전부 다 대주든 일부를 공급해주든 상관없이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건설업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서 부동산을 판매, 세일하는 사업. 사업상의 목적은 계속 반복적 영리 추구를 뜻합니다. 1과세기간 6개월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여기서 1과세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건설업의 신고와 납세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장별 신고 납부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특별한 그런 특징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건설업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에서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 부동산의 권리만을 대하는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입니다. 그 다음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것이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말 그대로 납부만 몰아서 총괄해서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각각 하는 거죠. 부가세 신고는 각각 하고 부가세를 총괄해서 몰아서 사업장에서 한 번에 내겠다, 납부의 편의만 도모하는 거죠.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본점, 개인은 주사무소입니다. 다만 법인은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몰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본점이 있고 서울에 지점이 있는데 서울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인데요. 사업자 등록번호의 통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를 다 같이 몰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총괄 납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면은 사업자 번호가 지점이든 본점이든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시 1, 다시 2, 다시 3 이렇게 관리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면은 사업자 번호가 통일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세금 계산서 발행은 편할 수 있으나 관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상호로 관리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번호 다시 0, 다시 1, 다시 2 이런 식으로 부번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건설업의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입니다. 언제 발행을 해야 될까요? 건설 용역의 공급 시기,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용역의 공급 시기, 일반적으로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죠. 그 다음 특이한 점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래서 그 공급 단위를 구별할 수가 없어. 쭉 연속돼 있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거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약정일 기준입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 2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약정도 없고 영무도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때, 금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 시기고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과 도급으로 나눴습니다. 계약 조건, 공급 시기 이렇게 있는데요. 수익의 인식은 무조건 회계학에서는 진행 기준입니다. 다만 두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진행률 추정이 불가능하면 원가 해수 기준이 가능합니다. 원가 해수 기준은 원가가 해수될 때까지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다가 원가가 100% 해수되고 나면은 그 다음은 100%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 단서 2번,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는 단기에 한해서는 인도기준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법입니다. 기속시기. 단기는 인도기준 중소기업에 한해서 장기는 진행기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진행기준입니다. 회계학처럼 무조건 진행기준인데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는 인도기준으로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단서 2번하고 일맥상통됩니다. 회계에서 단서 2번,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단기는 인도기준 가능함.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단기에 인도 기준으로 하면은 세법도 인정해주겠다. 세법도 이 단서 2로 처리한 중소기업은 인정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주택 신축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이거를 개인사업자가 수행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진행기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사용수익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 기속시기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거의 개인 양도소득세 수준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공급시기인데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기간 종료일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일입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로 보는 거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임대료 공급시기는 역시 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특이사항입니다. 임대료는 보통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한 날입니다. 미수임대료 포함 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약정한 날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다툼,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 판결이 나면은 그 판결 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겠다. 받지 않는 미불 임대료는 제외됩니다. 재산세 증가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면 임대인의 수입이잖아요. 이때는 재산세 납부기일을 공급시기로 회계처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명도소송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액은 역시 법원의 확정 판결일입니다. 다만 명도 부동산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급 단위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약정일 기준입니다. 앤서 보겠습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액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돼 물 흐르듯이 지나가요. 이럴 때는 약정일 기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약정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 지급 조건부 개념이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는 전제 조건과 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 보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눴는데 before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efore 재화 인도, before 재화 이용 가능, before 용역 제공 완료. 재화 인도되기 전,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 용역 완료 전에만 중간 지급 조건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1번 계약금 이외의 대가, 그러니까 계약금은 지불하고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중도금, 잔금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정도가 중간 지급 조건부입니다. 네, 총 3회 이상이 되는 거죠. 중도금을 여러 차례 하면은 4회, 5회, 6회 이렇게 되겠죠. 2번 계약금 약정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총 결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 요건은 동시 충족 조건입니다. 3회 이상으로 쪼개야 되고 6개월 이상으로 돼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급 시기 특별한 예외사항입니다. 보통 계약금의 공급 시기는 약정한 때입니다. 약정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데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실무에서 이거 세법에서 선세금 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이때 공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세금 계산서, 선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선수금, 매출을 인식할 수가 없죠. 공급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니까. 공급 시기 도래 전이므로 외상 매출금, 선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7일 이내에 대금을 받으면은 외상 매출금 떨고 예금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 시기가 되면은 비로소 이 대변의 선수금을 이렇게 떨고 매출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입니다. 원칙적인 발급 시기는 당연히 공급 시기, 거래 시기가 되겠죠.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합계 세금 계산서 발급 특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1 여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 단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러면은 월 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이 세금 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달 이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 보름, 10일별로 잘라서 해도 그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을 발급하면은 그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 이것저것 없어요. 다만 관계 증빙서류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당해 증빙서류에 의해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 끊어도 인정된다. 다음 보겠습니다. 면세 관련 매출 부가가치세입니다. 국민주택 관련 공급이나 건설 용역은 면세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합니다. 보통 공동주택은 85,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민주택 신축 판매는 건설업 등록 여부에 상관없습니다. 건설업 등록 안 하셔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전용 면적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는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 면적,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전용 면적입니다. 원룸 등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원룸 등 다중주택은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인데요.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부대 설비, 옵션 등입니다. 내용은 발코니, 샤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핵심은 별개의 공급으로 보느냐, 부수적으로 공급으로 보느냐 이 차이인데요. 별개의 독립적인 공급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그리고 옵션처럼 부수하여 공급하고 대가도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부대시설 옵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용의 핵심은 별개의 공급으로 따로 국가로 볼 것이냐 또는 부수해서 묻어가느냐, 그래서 분양가격에 포함해서 받느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옵션 선택 품목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하고 그 대가도 별개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따로 국밥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과세하겠다. 다만 분양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는 부수되는 하나의 거래로 봐서 부가가치세는 면세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용역 면세되는데요. 이거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설계사가 공급하는 것.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법률에 의해서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국민주택일지라도 이렇게 등록한 건설업자, 등록한 설계자가 공급하는 용역만 면세가 되겠습니다. 면세 내용 예시입니다. 리모델링의 범위에는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증축, 개축, 대수선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리모델링 시는 전용 면적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기존의 85 이하였으나 리모델링 후에 국민주택을 초과합니다. 이때는 전 국민주택 규모의 120%를 초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부가세를 면세해줍니다. 참고로 회계처리에서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건설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이므로 불공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므로 건설공사의 원가, 구성 원가가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민주택 건설 용역, 설계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됩니다. 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토지는 면세 제외입니다. 토지의 공급, 토지는 면세 제외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는 안분해야 됩니다. 과세에 해당되는 건물의 공급가액, 면세에 해당되는 토지의 공급가액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서 과세표준 계산하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토지의 취득,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구건물을 취득하여 그 건물은 철거하고 오직 only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철거에 들어간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인데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성격 비용 불공입니다. 그러므로 불공되는 것은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구성 원가 비용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건물 일괄 공급하는 경우 안분 계산하는 방법. 실거래가액이 토지 건물로 분명할 때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분명하지 않아요. 불분명한 경우는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감정평가액, 토지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거나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기준시가도 나와있지 않다. 그럴 때는 장부가액으로 안분합니다. 장부를 안 했으면 매입가격, 취득가격으로 안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토지 포함 일반적인 불공제. 매입처별 세금에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공제됩니다. 제출은 했으나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기록하지 않았거나 사실계 다르게 적힌 부분은 매입세 불공제됩니다. 그 다음 세금 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불공제됩니다. 발급받았어, 수령했지만 기재사항에 전부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도 불공제됩니다. 그 다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불공제됩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애매한 경우 관련이 있을 것도 같은데 약간 있는데 안 됩니다. 그 다음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매입세 불공제됩니다. 그 다음 비영업용은 영업용의 반대죠. 영업용은 택시를 말합니다. 택시 아닌 일반 개인들이 타는 정원 8인 이하의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모든 매입세 불공제됩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토지 관련 매입세 전부 불공됩니다. 면세 업종 매입 불공, 토지 관련 불공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취득, 형질 변경, 공장 부지, 택지 조성 관련 매입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 취득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불공,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자본적 지출이죠.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불공. 이 경우는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한다. 자, 구건물 철거 관련해서 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건물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은 토지만을 사용하면 토지의 원가로 들어가므로 불공이 됩니다. 그 다음 구건물 취득가액 철거 비용이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자산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건물로 분류하는 거죠. 그러다가 폐기하면은 폐기 손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토지의 원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건설업 부가가치 실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